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개막 9주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이 또 한 번 시리즈 수입으로 가장 먼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65회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둘만 나와 있는데요. 박힘찬 PD가 오늘도 다른 업무의 촬영차 출장을 간 관계로 녹음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비디오 없이 오디오로만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하인드넷의 저희 3명은 물론이고 온더스포츠의 모든 크루들은 각각 본업이 있고요. 또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본업과 생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스하키만으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일 있으면 해야 되고 일이 있다고 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비하인드넷과 온더스포츠의 애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그 점 헤아려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리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내 소식도 많다면 박힘찬 PD도 막 토크를 쏟아낼 텐데 요즘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하지만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저 둘이서 하키 이야기 꺼낼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실업팀 대명 킬러 웨일즈가 팀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에 구단 SNS를 통해서 팀 해체를 공식 발표했죠. 3월 31일부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아이스하키단 운영을 마무리한다라는 발표가 결국 나왔어요. 코로나19로 국내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모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인수할 기업을 찾아봤지만 결국 구단을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2016년 5월에 창단해서 아시아리그 첫 시즌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이후에 NHL 감독을 경험했던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부임하면서 강팀으로 성장했고요. 아시아리그 4시즌 동안에 정규리그 우승 1번, 플레이오프 진출 2번,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 2번 이런 성적을 남겼습니다. 인천에서 목동으로 연고지 이전도 했고요.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로써 국내 실업팀은 안양한라와 하이원 2개 팀으로 줄어들게 되네요. 아시아리그 참가팀은 과거에 3팀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안양한라만 남게 됐습니다. 참 대명 킬러 웨일즈의 팬분들은 물론이고 국내 하키 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하키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을 하루빨리 선수로서 또 뛰는 모습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이렇게 없어졌지만 조만간 모쪼록 하루빨리 새로운 팀이 창단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댓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만 소개할 댓글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님이 오셨습니다. 3월 17일에 저희가 264회 녹음 끝낸 날 그날 저녁에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하인드넷을 들으면서 하키를 알아가고 있는 뉴비입니다. 항상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문의드릴 게 있는데 하키보다는 영어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기를 보다 보니 어떤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캐스터가 Great Comeback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다른 스포츠에서도 역전을 하면 컴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역전승이라는 단어는 overcome이고 컴백이라는 단어에 역전이라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구글링을 해봐도 돌아옴, 회복, 말대꾸 등의 의미만 나와 있지 역전승이라는 의미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컴백이라는 단어가 역전승의 의미도 담고 있는지요? 아울러 이연섭 기자님은
몇 개 국어에 능통하신지 새삼 궁금합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예, 인사로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현승 기자님 몇 개 국어 능통하신가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 뭐 영어와 일본어에도 영어 일본어는 언어 좀, 실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줄은 안 수준이고 네. 그게 답니다. 그냥 나머지 표기는 그냥 표기법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고등학교 때 뭐 프랑스어 독일어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거 뭐 조금 한 거는 뭐 아주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냥 뭐 다른 나라 뭐 선수 이름 같은 거는 그냥 공부하다가 알아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NHL 중계 많이 보시잖아요, 이현숙 기자님. 예. 컴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나요? 예. 많이 쓰죠. 굉장히. 이제 뭔가 어떤 특정한 유명인이라든가 특정한 뭐 스포츠 팀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전보다 좀 더 이제 위대하게 온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 내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그게 결국 역전승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지고 있다가 이거를 역전을 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영미권에선 많이 씁니다. 컴백이라고 명사 같은 느낌으로 많이 써요. 컴백 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뭐 오버컴 그런 거 좀 역경을 극복을 하다 이런 뉘앙스라서 오버컴 뭐 스트레이골 데피시트 뭐 이런 식으로는 쓰는데 막 좀 그냥 뭐 결국 두 개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컴백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보다 보니까 이기고 있다가 막 크게 이기고 있다가 따라잡혔다가 동점 허용까지 했다가 결국 이기면 리커버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리커버죠 결국은. 참고로 또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울토마토님 NHL 중계 보시다가 또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셨으면 하네요. 고맙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3월 20일 댓글입니다. 정말 아직도 안데르센만의 문제가 아닌 건가요? 오히려 수비는 지난 두 시즌보다 나아졌다 보는데 올해 참 심각하네요. 유하셨어요. 토론토가 3월 22일에 캘거리전에서 패하고 3연패에 빠졌던 날 주신 댓글인데 그 경기까지 최근에 1승 6패의 행보를 보였던 토론토였어요. 토론토 응원하고 계시죠? 항상 뭐 매번 이 팀은 수비가 문제다 연습 기자님은 강조해주고 계신데 안데르센이 문제입니까? 뭐 그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것도 조금은 안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입니다. 수비. 그냥 토론토 그냥 미리 할게요. 이제 노스 디비전 하기 전에 저는 토론토가 그냥 수비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팀의 수비 같은 체계 같은 건 조금 더 잡힌 이런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나쁘지 않나요 경기력 자체는. 그러니까 팀 수비로 봤을 때 괜찮은데 꼭 삽질하는 인간들은 동일한 인간들입니다. 보고시언, 홀, 그 다음에 더머 요 세 명. 딱 요 세 명이 삽질하는데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홀이랑 이제 뭐 머즌이 같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머즌은 덤터기 쓰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수하는 애들이 꼭 중요한 커버리지를 안 들어간다든지 얘는 여기서는 슈팅을 블락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블락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앞에서 어중쩡하게 쓰다가 스크린을 쓴다든가. 요런 실수들이 요 세 명이 진짜 많습니다. 보고시언, 더못, 그 다음에 그 누구냐? 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세 명을 대체할 좀 확실한 그렇죠. 수비 자원이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이 세 명을 세 번째 페어 정도로 쓴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 2라인을 막 쓰거든요. 탑4에 있는 건 문제다. 큰 문제입니다. 보고시언 말씀드렸죠. 괜찮은 의미이긴 한데 이 선수가 보조 역할로 괜찮다고. 근데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좀 주 역할 같은 느낌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 수비 1, 2, 3라인을 구축을 할 때 한 라인에 좀 축이 되는 선수들을 한 명씩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시언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고시언은 그런 타입의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 뭐 NHL 처음 들어왔을 때나 그랬죠. 템파가 그걸 써먹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줬잖아요. 왜 안 씁니까 그대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 문제를 덜어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막 더못은 이상하게 자기 혼자 막 그 판도 못 읽고 쭉 뭐 나가려고 지가 잘렸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고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역습 얻어맞고 요런 느낌의 실수가 요 세 명한테는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적어도 2명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역할 정도는 더 좋은. 예를 뭐 이번에 요즘에 트레이드 루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콜로이면 제일 좋고, 근데 그거는 사실 캡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뭐 다빗 사바르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그 콜럼버스에. 근데 아니에요. 그 지금 앞서 3명 그 3명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결과 플레이오프에 나옵니다. 프랜시스 기워님이 토론토 관련 댓글을 자주 주시는데 뭐 그럴 때마다 이현숙 기자님의 답답함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왜 그네들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네들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는 이거 참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애널리틱이라는 게 굉장히 최근에 이제 그 스포츠계에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애널리틱을 자주 잘 활용하는 팀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애널리틱을 너무 신봉을 하면은 지금 토론토 콜로라도 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적당히 그 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도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 컵을 쓰기엔 아직은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게 좀 보이는 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토 콜로라도 물론 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애널리틱을 신봉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난다. NBA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팀 있죠. 휴스턴 로키츠. 애널리틱 진짜 신봉하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지금 그래도 콜로라도는 어느 정도 성적이 아주 지난 좋죠. 시즌에도 좋고 요즘 또 괜찮아서 분위기가 괜찮은 편인데, 이 토론토가 요즘 조금 승패 마진이 안 좋아지면서 우려감도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추가로 하나 더만 설명을 드리면, 매슈스가 결국은 이제 손목이 좀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규격 외샷이기 때문에 진짜 그 NHL에서도 톱 레벨의 리스샷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위협적인 공격 옵션 하나 사라지면은 상대 입장에서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옵션 경기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가장 위협적인 옵션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워플레이에서도 그렇고 이븐 스트렝스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빠지면은 경기를 할 상대 입장에서 가짓수를 좁힐 수 있으니까 수비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샷 하나가 없어졌다 수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토론토는 지금 정신 못 차리면은 진짜 큰 위험을 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위니펙 에드먼턴이 위험해졌어요.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요. 위니펙 에드먼턴이 승점이 똑같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댓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에드워드마님이 3월 20일에 또 댓글 주셨어요.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네요. 특히 미네소타는 코로나 이후 잘 나가네요 하셨어요. 세인트루이스가 부상자도 많고 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금 베이거스를 위협할 팀으로 미네소타, 콜로라도가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또 미네소타도 좋은데 콜로라도도 정말 좋죠. 잠시 후에 혼다 웨스트 디비전 이야기 때 한번 추가 설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재희님 3월 23일 화요일 댓글 주셨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워싱턴이랑 템파 스탠리컵을 보고 싶네요. 두 팀을 좋아하는데 올 시즌 템파도 잘하고 워싱턴도 잘하고, 근데 워싱턴이 템파에 비해 수비가 약한 것 같고, 아무튼 올 시즌 두 팀 다 잘해서 좋네요 하셨어요. 워싱턴 템파베이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군요. 두 팀 다 가장 최근에 스탠리컵을 들어올린 팀들 중에 한 팀들인데, 그러네요. 네. 강팀들을 좋아하시니까 좀 스트레스는 덜 하실 것 같고요. 자, 워싱턴, 템파베이 계속되는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희님이 같은 날에 댓글 하나 더 주셨는데, 대표적인 빅6 나라가 어딘가요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NHL 출신 국가 선수들 얘기하면서 빅6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세요? 빅6 뭐 하키 제일 잘하는 하키 강국들, 캐나다, 미국,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이렇게 6나라를 지칭해서 보통 이제 빅6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NHL 올 시즌의 개막전 로스터 기준으로 봤을 때 캐나다 선수들이 한 45%, 미국 선수들이 25%,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합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이 유럽 4개국이
네 나라 합쳐서 한 25% 정도 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5%는 이 6개 나라 외의 선수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NHL 전체 로스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식스에 관련한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D.H.K님 3월 25일 목요일 오늘 댓글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새 동부 보니까 진짜 혼돈의 도가니네요. 지금 승점상 구도가 아일즈 캡스 있고 그 다음에 펭귄스, 그 다음에 브루인스, 필리, 레인저스, 그 다음이 데블스, 그 다음 한참 밑으로 세이버스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기호로 표시해 주신 거를 말로 좀 풀어봤습니다. 데블스가 펭귄스와 필리를 연달아 잡고 레인저스도 캡스를 잡고 정말 고춧가루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 잡을 팀 잘 잡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버펄로는 욕만 대차게 먹던 감독을 해임했는데도 영 반등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일즈는 필리 3연전 2승 1패로 괜찮았네요. 필리 원정 바로 다음날 백투백 보스턴 원정도 프로토콜로 연기돼서 예상치 못한 휴식도 생기고 토마스 히키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눈에 띄는 한 주 보낸 것도 괜찮았네요. 플러스 한라를 응원하며 보던 아시아리그가 멈춘 상황 속에서 NHL로 눈을 돌려서 즐겁게 시즌 보고 있지만 SNS에 올라온 대명 킬러 웨일즈의 마지막 글을 보고 나니 제 응원팀이 아니었음에도 많이 씁쓸하네요. 크레인스나 최근 오지 제지가 손을 떼고 클럽팀으로 전환된 레드 이글스처럼 정확히 대명 킬러 웨일즈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선수들이 센터 서클에서 한라 선수들과 마주하고 퍽을 따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NHL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동부 쪽의 상황 혼돈의 도가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좀 하위권 팀들이 괜찮은 한 주를 보내서 이따가 뭐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D.H.K님도 대명 킬러 웨일즈의 해체 소식을 접하시고 뭐 안양할라를 응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 역시 나 마찬가지이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말씀대로 빨리 다시 한번 선수들이 센터 서클에서 퍽을 따낼 준비를 하는 경기 뛰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하는 기원하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소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댓글 주시고 의견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달 마지막 회차 녹음 때 후원해 주신 분들 쫙 소개를 해드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고요. 저희 온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댓글과 후원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넷 265회 잠시 후에 NHL 지난 한 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NHL 3스타스 발표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죠. 3월 22일 월요일에 발표됐는데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활약 기준으로 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스타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칼레 예른크로크 선수가 뽑혔군요. 4경기에 3골 3도움 6포인트의 활약이었는데 템파베이전 1골 3도움 4포인트였고요. 플로리다전에서는 혼자서 2골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센터고요. 내슈빌이 지난주에 4경기 3승 1패를 하는데 좋은 활약을 해줬네요. 두 번째 스타로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4경기에 4골 4도움에 8포인트였는데 캘거리와 위니펙 상대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최근 9경기 연속 포인트 이어갔네요. 에드먼턴도 지난주 4경기에서 3승 1패를 했는데 맥데이비드 선수의 결승골 2번이 있었습니다. 시즌 60포인트에 선착을 했죠. 현재 압도적인 올 시즌 포인트 1위, 도움 1위, 골도 지금 매슛을 다 따라잡았네요. 공동 1위 이렇게 올라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타는 뉴욕 레인저스의 미카 지바네자드 선수였습니다. 4경기에 4골 4도움 8포인트였는데 필라델피아전 뉴욕 레인저스가 9대0으로 이겼죠. 그 경기에서 2피리어드에서만 3골 3도움 6포인트를 했어요. 한 피리어드에 6포인트. 이게 정말 진기록인데 1978년 12월 23일 뉴욕 아일랜더스 브라이언 트로티어 선수 이후에 거의 42년 만에 나온 기록이었고요. 레인저스 선수가
한 경기에 6포인트를 기록한 것도 1992년 11월 이후에 약 18년 4개월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바네자드 선수가 워싱턴전에서도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해줬던 지난주 활약이었네요. 지바네자드 선수 역시 스웨덴 출신의 센터고 2010년 오타와 1라운드 6순위 지명받았던 선수군요. 예, 맞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지바네자드 오타와 팬으로서 어떻습니까? 꽤 잘했었어요. 예. 근데 브라사를 받아왔던가? 아무튼 그때 좀 정확히 이제 딜 기억 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근데 1라운드를 보냈으면 꽤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예, 꽤 네. 그때 근데 너무 조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레인저스가 훨씬 잘 풀리는 느낌이 됐죠. 근데 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공수 양면전적으로 괜찮은 활약을 보일 만한 자목이다라고 이제 그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공격 쪽에서 좀 두각을 더 나타내는 요런 좀 자원으로 최근에는 좀 변모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성장치는. 네.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너무 한번 화끈하게 몰아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경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간만에 또 폭발한 모습 보여줘서 시리스타스 세 번째 또 이름 올리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선수 다 센터, 포지션 센터 선수들이 뽑혔다는 또 공통점이 있군요. 지금부터는 NHL 지난 한 주 각 디비전별로 한 팀 한 팀씩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먼저 순위 순서대로 쭉 오늘도 갈 텐데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시카고전 홈 2연전 수입했고 플로리다전 이겼고요. 댈러스전까지 이겼습니다. 최근 5연승 달리고 있고요. 디비전 선두질주 되고 있죠.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를 따돌렸던 지난 한 주였어요.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NHL 역대 9번째로 12연승 기록을 했고요. 12연승은 템파베이 구단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비수 라이언 맥도나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는 콜럼버스전 4연전 중에 3경기를 했는데 1승 2OT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8연승 후에 4경기에서 1승 1패 2OT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플로리다 팬서스는 내슈빌전 홈 2연전 1승 1패했고 템파베이전 졌고 시카고전까지 졌습니다. 지난주 1승 3패에 그쳤는데 특히나 이 템파베이와 플로리다의 맞대결이 상 중요했죠. 양팀 모두에게. 플로리다가 지면서 선두 템파베이와의 거리가 조금 벌어진 지난 한 주가 됐어요. 플로리다의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가 부상으로 시카고전에 지금 결장을 했는데 이후 상황을 또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템파베이전 원정 2연전 수입당하고 4연패 빠졌다가 플로리다를 잡고 4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캐롤라이나전 4연전 중에 역시 3경기를 했는데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극적으로 좀 동점 만들고 슈트아웃 가서 이긴 또 역전승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다음은 댈러스 스타스인데요. 디트로이트전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했고 내슈빌전에서 슈트아웃으로 졌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는 댈러스전 홈 2연전에서 1승 1패, 이어서 내슈빌전 지면서 지난주 3경기에 1승 2패. 디트로이트가 최근 6경기에 3승 3패 1OT 반타작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한 팀 빼놓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지난주 이 디비전 이 7팀들 어떻게 보셨어요? 3인방 어깨 3인방은 딱 전력의 공백이 조금 있는 팀부터 이제 순위가 조금씩 나뉘기 시작하죠. 지금은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캐롤라이나랑 5점 차이가 나면은 요거는 조금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근소하게. 예. 템파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팀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팀. 3강에서 좀 앞서 나간 한 주였어요. 입니다. 아니 저는 NHL에서 전체에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결국 1위 지금 잖아요. 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거스보다도 근소한 우위라고 저는 템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트로책 선수 좀 부상이 당한 이런 부분이 좀 전력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플로리다는 보브롭스키 진짜 이 양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는 참 약간은 의문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브롭스키만 좀 더 잘해주면 플로리다가
몇 승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팀 체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코엠벨 체제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좀 보브롭스키 재미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조금 더 수비적인 시스템 같은 만약에 뭐 아일스나 이런 데 갔으면은 지금처럼 잘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카고 힘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힘을 계속 이제 이어갈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활약이었어요. 왜냐면 패트릭 케인이 이전 그 경기 그 이전까지는 진짜 좋은 수준의 포인트 페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쭉 가라앉기 시작하고 뭐 원래 부족했던 이제 골리 같은 부분이 란키넨 이런 선수가 부진해지고 이를 버리면은 그냥 뭐 내려오는 겁니다. 최근 이제. 2승 6패 가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이 이제 플레이오프권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4위를 지키냐 못 지켜요. 요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다음에 제키츠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제키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뭐 라인에까지 받았고 뭐 로스를 받은 건 좋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위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4위로 올라간다고 한들 템파베이. 템파를 작년에 보여줬잖아요. 템파가 이제 그 제키츠한테는 안 진다는 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두 번 안 잡힌다는 거. 예. 올해 똑같은 결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선택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사바르라든가 이런 이제 중간 자원까지 다 이제 보내면서 조금 이제 제 편의 길을 갈 건지,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댈러스는 아직은 이제 그럼 불안불안하긴 한데 아직 경기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댈러스도 그렇게 큰 여유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누구든 뭔가 좀 전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래도 이제 좀 부상 자원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돌아오고 뭐 세긴도 어쨌든 뭐 조금씩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면은 이제 풀 전력으로 돌아왔을 때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팀 자체는 전력 자체는 된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디트는 따로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센트럴 디비전, 이 디비전에서 오늘 조금 더 봐야 될 팀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플로리다전 원정 2연전 1승 1패를 하더니 댈러스전 슈트아웃 승리, 이어서 디트로이트전까지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최근 4승 1패, 좋은 분위기로 지난 한 주를 마쳤던 내슈빌이었는데요. 내슈빌의 그 지난주 좋았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딱 보이는 건 그거죠. 사로스 선수랑 린네 선수가 경기력을 회복을 했다는 거. 두 명의 골리가 경기력을 안 좋았던 경기력이 좀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올해 주전 골린 사로스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그동안 뭐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2월까지 12경기 나왔는데 3실점 이상한 경기가 5경기 났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기복이 좀 경기력이 아주 안정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이제 내슈빌의 팀 전력 자체가 좀 정신을 못 차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침체된 부분이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전 골리가 12경기에서 5경기나 30점 이상을 한다는 거는 뭐 좀 기복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린네도 이제 2월까지는 시즌 성적이 평균 실점 3.07에 89.9%입니다. 세이브 성공률. 그러니까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린네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량이 어느 정도 저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핀란드 골리 듀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스의 사로스와 페카 린네 선수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달라졌다고요. 예, 뭐 플로리다 2연전에서 사로 선수 갑자기 87세이브 2실점 두 경기 합쳐서 예. 대단한 모습 보여줬고요. 디트로이트전까지 31세이브 셧아웃 하면서 경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좋고, 린네 선수도 템파베이전 38세이브 1실점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댈러스전은 27세이브 3실점 하긴 했는데 템파전 38세이브 1실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뭐 전성기급의 기량이 간만에 나왔다라고 또 요약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골리진의 분전이 어느 정도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하면은 플레이오프에 갈 수는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승리로. 그리고 템파 플로리다가 굉장히 이번 올해 이제 강력하고, 그리고 댈러스까지 사실은 이제 전력면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톱 4에 들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인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다는 거는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로스와 린네 선수가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내슈빌인데요. 하지만 걱정거리는 있어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수비진에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사실 스타 선수들의 이제 부상이 너무 많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균열이 가는 조짐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인데 3월 초에 이 선수들이 거의 다 이탈했습니다. 요시, 그다음에 그 앨리스, 그다음에 그 듀쉐인 뭐 이런 선수들도 공격수의 듀쉐인도 있고 그다음에 보비에츠키 뭐 이런 선수들도 3월 초부터 다 이탈을 했어요. 근데 3월 초부터 슈팅 허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내슈빌이 평균 34.9개 슈팅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35개씩 한다는 거죠. 매 경기. 시즌 평균이 31.1개입니다. 올해. 이것보다 많이 높아졌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흐름에서 템파전에 39개, 플로리다 2연전에 41개, 49개입니다. 40개 넘어가게 허용하면 힘들죠. 매 경기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골리가 경기력이 좋아도 어느 정도 실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슈팅 뭐 한 50개씩 얻어 맞으면은 한 30실점 하는 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수비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비 문제라고 또 볼 수는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실점 장면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 좀 수비가 전반적으로 확실히 빠진 이후로부터 슈팅 허용이 늘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는 괜찮지만은 앞으로 괜찮을지는 사실은 미지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골리가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해도 슈팅을 기본적으로 많이 허용을 하게 되면은 실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슈빌의 득점력으로는 이걸 만회할 능력이 그렇게 크냐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한 면은 있다라는 겁니다.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이 수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내슈빌에게 던져진 과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그 디트로이트전에 팀필 씨가 굉장히 부적절한 코멘트를 해가지고 경기 중에 그 앞으로 NHL 경기에 심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판이 부적절한 코멘트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슈빌의 그때 그 상황이 뭐였냐면은 내슈빌 선수한테 이거는 페널티감은 아니지만 내슈빌한테 페널티 줘야겠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이제 그 녹음이 됐단 말이에요. 디트로이트전에서. 이거는 조금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 페널티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 내슈빌 페널티 줘야겠다 이런 게 녹음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 불필요한 말을 그래서 그 NHL이 바로 이제 조사 들어가고 성명 내면서 팀필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NHL 그 심판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앞으로 NHL 이제 그 경기를 심판을 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징계가 들어갔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사실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NHL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좀 창창하고 그 좀 흥행팀한테 좀 판정 몰아주는 거 아니냐? 요런 그거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팬들은 그 이제 커뮤니티한테서 공공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그가 도장을 찍는 그 증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리그 차원에서 빠르게 손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피츠버그 굉장히 이제 그 크로즈비 말킨 굉장히 어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도 그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뭐 이러주냐 이런 그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팬들이 있겠지만은 국내 스포츠에서도 똑같죠? 그런 팬들의 그런 게 원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인기팀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는 지금 이제 성적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인기팀 부류입니다. 근데 굳이 뭐 이 경기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경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들킨다는 거는 그 앞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 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또 쓸데없는 언행이 그런 결과로 또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또 결코 없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내슈빌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슈빌이 4월 둘째 주까지 이후 8경기 일정을 보니까 디트로이트전 3경기, 시카고전 3경기, 댈러스전 2경기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 위주로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5승 정도 하면은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일정이 나쁘진 않네요.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순위별로 살펴볼 텐데 뉴욕 아일랜더스가 필라델피아전 3연전 2승 1패했고요. 9연승 끝난 후에 2연패를 했는데 다시 2연승으로 디비전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는 뉴욕 레인저스전 홈 2연전 1승 1패를 하면서 7연승을 끝났는데요.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톰 윌슨 선수는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펭귄스는 뉴저지전 3연전에서 1승 1패 1OT 이후에 오늘 버펄로전 승리했군요. 예브게니 말킨 선수는 보스턴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계속 결장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는 버펄로전 승리 후에 다비드 파스트라나크, 제이크 데브러스크 등 해서 5명의 선수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갔고요. 2경기 취소 연기됐습니다. 부상으로 최근에 2주 이상 결장하고 있는 골리 투카 라스크 선수는 복귀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요. 최근 7일 동안에 5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전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 두 번째 경기 0대9 대패가 있었고요. 이후에 뉴욕 아일랜더스전 3연전에서 1승 1패 1OT 했고 뉴저지전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8경기 2승 4패 2OT. 필라델피아가 조금 안 좋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뉴욕 레인저스인데요. 필라델피아전 홈 2연전 1승 1OT 괜찮았고요. 두 번째 경기 9대0 대승을 했는데 사실 이날 데이비드 퀸 감독을 비롯해서 코치진들이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가면서 벤치에 없었어요. 근데도 9대0으로 완승을 했네요. 이후에 워싱턴전 원정 2연전 가서 1승 1패했고 버펄로전 승리까지 2연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4승 1패 1OT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은 수비수 잭 존슨 선수가 수술로 시즌 아웃 발표가 됐어요. 반면에 최근 3주 정도 결장하고 있는 뉴욕 레인저스의 골리 이고리 시에스토리킨 선수는 이번 주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오는데 잭 존슨 선수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예. 시즌 안타깝지 아웃했지만 않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예, 좀 후련할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다행인가? 이런 느낌. 아니 너무 이 까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잭 존슨 선수 플레이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 팬분들은 더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별로 경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데블스인데 피츠버그전 3연전 2승 1패 했어요. 2월 18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연승도 했고요. 이후에 필라델피아전도 이겼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분전했던 뉴저지 데블스의 지난주였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쭉 한번 한 팀 빼고 또 다 봤는데 지금 보스턴이 경기를 못하고 있고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가 그래도 9연승 끝나고 좀 주춤하나 했는데 또 바로 또 선두 복귀는 됐고 뭐 그랬던 한 주였네요. 이제 뭐 아일스는 결과적으로 팀적으로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 선수의 이탈이 아주 크게 뭐 그렇게 퍼포먼스에 영향이 막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탄탄한 이 운영 자체를 지금 보스턴 필리가 부진한 흐름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걸 막을 팀이 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필리를 또 연장해서 또 이기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1위로 올라올 자격이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워싱턴은 톰 윌슨 없는 거 그렇게 또 큰 영향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괜찮았죠. 쭉 그냥 괜찮은 페이스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 라비올레 체제가 드디어 좀 자리를 잡는지 최근에 좀 연승 가도도 많이 달리고 승점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게 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필리가 좀 부진한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아일랜더스랑 워싱턴이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츠버그는 이상한 게 크로즈비나 말킨 둘 중에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더 잘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냥 원래 이러면은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에드먼턴에서 드라이자이틀이나 그 맥데이비드 둘 중 하나 빠졌다라고 하면은 페이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피츠버그는 이게 되는 팀이에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2011년인가 그 뇌진탕으로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없는데도 생각보다 잘하는 이런 그런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별로 확 퍼포먼스의 티가 안 나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뭐 이번 올해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블스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은 그것도 연장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질 수 있습니다. 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한 번 정도 잡힐 수 있어요. 한 두 번 정도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게 피츠버그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스턴은 좀 전화위복입니다. 결국은 라스크 결국 돌아오면은 나머지 또 선수 좀 쉬는 타임 가지고 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요 팀도 저력차 트이는 팀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피리어드마다 너무 기복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레인저스한테 한 피리어드에 그냥 7골 줬죠. 7골 얻어맞고 뭐 3골 4골 그런 거 그냥 예사로 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니스캐넌 선수가 빠진 게 크다라고 봐야겠죠. 니스캐넌 선수가 지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였던가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플레이오프 이전인가 이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시국 때문에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이 수비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좀 톱4의 코어를 볼 만한 선수들의 그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요 팀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데블스는 조금은 성적은 안 좋지만 그 예전에 좀 템포라든지 그런 그 속도전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좀 관측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앞으로 좀 데블스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한 요런 그 판 깔고 있다. 지금 린드로프 감독이죠.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스트 디비전은 뉴욕 레인저스와 뉴저지 데블스가 잘해주면서 좀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 팀들을 잡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서 재밌었는데 그런데 버플로 세이버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팀 한 팀이죠. 네. 버플로 세이버스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7일 수요일이었는데 지난주 저희 녹음하고 바로 뉴스가 나왔어요. 렐프 크루거 감독 경질됐습니다. 결국은 크루거 감독 경질됐던 그 시점 성적이 28경기에 6승 18패 4OT 승점 획득률이 2할 8푼 6리 리그 전체 최하위였는데요. 12경기 연속 무승 12연패가 진행되더니 결국 감독 경질됐습니다. 2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크루거 감독인데 돈 그라나토 코치가 임시로 지금 감독 대행을 수행하고 있어요. 돈 그라나토 감독 대행으로 첫 경기가 보스턴전이었는데 졌고요. 이후에 뉴욕 레인저스전에서도 졌어요. 거기다가 카터 허튼 골리가 1피리어드 초반에 레인저스전 부상으로 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오늘 피츠버그전도 졌습니다. 최근 15경기 연속 무승 13패 2OT 최근 15연패에 빠졌는데 2월 23일에 뉴저지전 승리한 후에 한 달 넘게 승리가 없습니다. NHL이 슛아웃 승패 제도를 도입한 2005-2006 시즌 이후에 NHL 역대 최다 연패 신기록이 쓰여졌네요. 한 가지 곁들여 들어온 소식은 주전골리 리누스 울마르크 선수가 이번 주 원정 4연전 중에 부상에서 복귀한다. 이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디비전 최하위 팀들과 비교해도 승점 획득률에서 거의 1할이 낮고요. 31경기 6승에 그치고 있는 버펄로인데 최하위들보다 1할이 낮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최하위 중에 최하위 위치에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이게 지금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라고요. 구단 역사상 최악이죠. 지금 최악이 됐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최악이 됐죠. 15연패 신기록 됐고요. 독보적인 최하위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버펄로보다 더 전망 안 좋은 팀 많습니다. 올해. 시즌 개막 전의 예상으로는 디트로이트, 오타와, 애너하임, 세너제이, LA도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팀이 좀 이제 젊은 코어가 갖춰졌다는 걸 알지만 뭐 LA도 전반적인 전망도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팀들보다도 더 밑에 있죠. 뉴저지도 그러니까 뉴저지보다도 심지어 위에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뉴저지보다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예. 근데 독보적인 최하입니다 지금. 아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게 진짜 14연패 기록만 봐도 이 구단 역사 최악 기록 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도 있었고 2014-15 시즌에도 14연패가 있었습니다. 6년 전이군요. 예. 근데 그때는 정규 14연패거든요. 아 14경기 다 예, 정규패. 정규패. 그래서 그때보다 좀 낫지만 근데 오늘 지면서 더 안 좋아졌죠. 그때보다. 15경기 13패 2OT가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14-15 시즌 몬트리올전이었거든요. 그 패배를 끊어낸 게 3대2로 이기면서 네. 14연패를 딱 끊어냈는데 버퍼로 다음 상대가 오늘 피츠버그 한 번 했고 그 다음 피츠버그 한 번 더 있습니다. 보스턴 원정, 필라델피아 홈이연전입니다.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연패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가 전망은 어둡네요. 진-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전력으로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런 지금 스케줄까지 이제 운이 없어요 지금. 참 이런 좀 답답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뉴저지전이 기회였는데 뉴저지 올 시즌 6승 중에 3승이 뉴저지전이에요. 네. 참 이게 네. 진짜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하나 경기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팀이 망가질 수 있나? 나는 그런 답답한 이 모습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 버펄로 세이버스가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오늘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다 안 좋으니까 뭔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특정적으로 네. 예를 들면 골텐딩이 특히 안 좋네요. 여기 특히 안 좋네가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좋은 게 하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좋은 걸 찾아본다면 파워플레이였었습니다. 아 파워플레이였었다는 건 지금도 안 좋다. 지금은 안 좋다는. 안 좋아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파워플레이 경쟁은 있어요. 이제 시즌 평균 성공률 보시면 한 25% 되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안 좋다라는 부분을 알고 드린 게 뭐냐면은 오늘 기록까지 포함 안 됐는데 1라인 유닛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버펄로 파워플레이 1라인 유닛이 제대로 갖춰지고 돌아만 간다면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은 라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25%까지 올라온 건데 지금 14연패 기간 동안 25번 파워플레이 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 14연패 중에 첫 번째 경기에서 2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3경기에서는 21번에서 0입니다. 0. 한 골도 없었다. 오늘은 모르겠네요. 기록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오늘 파워풀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14연패 할 때까지 그것도 오늘도 없었어요. 오늘도 없었어요. 오늘도 최근 0-3입니다. 0-3. 최근 14경기에 파워플레이 골이 없다. 24번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있다. 라는 기록입니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아이클이 최근에 부상이 나가긴 했지만은 이 14연패 기간 동안 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그렇죠. 강점으로 생각됐었던 파워플레이마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 허턴 같은 경우에도 허턴이 이제 그 들어올 땐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골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수비 시스템 굉장히 타이트한 세인트루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 근데 버플로가 그런 수비 체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터질 가능성이 꽤 있었던 계약이었는데 뭐 첫 해부터 그렇게 안 좋았죠.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 팀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확실하게 이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여준 게 최근에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연패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고요. 물론 뭐 다음 경기 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울마르크랑 아이클이 지금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근데 좀 지금 나은 소식이긴 한데. 만약에 1패를 더하면 단독 3위로 올라갑니다. NHL 역사상 최장 연패 기록이. 네. 지금 공동 4위예요. 15연패가 이제 1930-31 시즌에 필라델피아 퀘이커스 진짜 오래된 기록인데. 15연패. 그리고 2등이
1974-75 시즌 워싱턴 캐피털스 17연패. 그냥 공동 2위가 세너제이 샤크스 92-93 시즌 17연패. 그리고 1위는 피츠버그 펭귄스 2003년 4년에 18연패.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사의 한 장을 쓰느냐. 걱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좋은 뉴스 나온 게 올해 이제 드래프트 제도가 개편이 돼서 최하위 팀이 돼도 3순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3순위 그러니까 3순위 제일 재수 없어 3순위가 네.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생긴 셈이네요. 최하위 팀으로서는. 예, 원래는 4순위까지 내려갈 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3순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소식인지 안 일단 좋은 연패부터 소식인지. 끊어야죠. 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불명예 있고. 기록은 되지 않게끔 빠르빨리 좀 연패를 끊길 바라고요. 네. 한 팀이 너무 이렇게 쳐지면 안 됩니다, 사실. 버펄로 세이버스 응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승리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정리해보고 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2개 디비전 남았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셔널 하키리그 지난 한 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지난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위별로 가볼게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세너제이전 3피리어드만 4골 넣으면서 재역전승이 있었고요. 세너제이전 홈 2연전 수입했습니다. 올 시즌 세너제이전 5전 5승 기록한 베이거스네요. 이후에 LA전 원정 2연전 가서 1승 1패를 했는데 레네르 선수가 41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23세이브 2실점 승리 경기가 있었습니다. 5연승은 끝났고요. 하지만 이후에 또 세인트루이스전 승리를 챙기면서 계속해서 좋은 선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네소타 와일드인데 콜로라도전 원정 2연전 수입 당했습니다. 5연승 후에 2연패로 순위도 3위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이후에 애너하임전 홈 2연전을 수입하면서 바로 또 만회를 했어요. 홈 경기 10연승을 이어가는 미네소타 와일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요. LA전에서 패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무승까지 이어졌는데 5경기 2패 3OT로 좋지 않았어요. 타일러 보자크 선수는 50일 만에 복귀가 됐습니다. 이후에 세너제이전 원정 2연전은 그래도 다 이겼습니다. 제이든 슈월츠 선수도 35일 만에 복귀가 됐던 세너제이전이었고 하지만 오스카르 순드크비스트 선수가 세너제이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거스전 패배까지 이어졌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선수들이 돌아온 건 좋은데 또 나간 선수도 생겼고 승리가 많이 또 이어지진 않았던 그나마 좀 수입이 한번 있었지만 베이거스전 패배가 또 아쉬웠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애리조나 카이오츠는 애너하임전 원정 2연전 가서 1승 1OT를 했고 콜로라도와의 홈 2경기 1승 1패 지난 한 주 2승 1패 1OT의 성적이었습니다. LA 킹스 볼까요? 베이거스전 홈 2연전 1승 1패를 했고 세너제이전 원정 2연전 가서 1패 후에 오늘 아니군요. 수입을 당했군요. 네, 오늘도 졌군요. LA 킹스가 세너제이전 원정 2연전도 모두 패배로 끝나면서 지난주 1승 3패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너제이 샤크스인데 베이거스전 원정 2연전 수입을 당했고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전 홈 2연전도 수입을 당했어요. 4경기에 3패 1OT에 그쳤었는데 LA전 홈 2연전 오늘까지 2경기 모두 잡으면서 그나마 위안이 됐고요. 애너하임 덕스는 애리조나전 홈 2연전에서 1승 1패 4연패는 끊었습니다. 이후에 미네소타전 원정 2연전 가서 또 2패 수입을 당했고 최근 1승 7패의 부진이 이어졌던 애너하임이었습니다.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가 애리조나전에서 11경기 만에 NHL 데뷔 첫 골이 기록된 지난주였고요. 수비수 벤 허튼, 야콥 라르손 등등에서 4명의 선수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갔던 애너하임의 지난주였네요. 가장 잘 나갔던 이 디비전의 한 팀 빼고는 쭉 먼저 살펴봤습니다. 베이거스는 걱정이 없어 보이고 LA가 계속 좀 안 좋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지난주였어요. LA도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멀었다는 게 좀 이제 분위기를 타서 좀 좋은 팀들이랑 성적이 그러니까 좀
호각에 좀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잡아야 되는 상대들한테 좀 많이 지는 지금 세너지한테 연패하는 이런 부분도 좋은 그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승점을 까먹는 이런 게 좀 상위권에서 좀 멀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지역에서 상대 공격 지역에서 진짜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퍽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우리가 퍽을 갖고 있을 땐 당연히 위협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퍽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팀은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턴오버 유도 같은 걸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저는 이 디비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센 팀은 베이거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미네소타는 콜로라도전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러면 진짜 지금 지난 콜로라도전 2경기가 매우 실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잡아 먹히는 그림으로 됐고 올해 지금 시즌 성적으로 봐도 2승 4패거든요. 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승을 하면 4대 4로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는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잡아 먹혀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 빠르게 해답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2번, 3번 콜로라도 미네소타 가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콜로라도도 1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빨리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미네소타랑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직 서로 경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세인트루이스요? 아직 8경기 남았는데 한 경기도 안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요 두 경기에서 얼마나 서로 승점을 까먹는지 아니면 한 팀이 좀 일방적으로 쭉 치고 갈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도 이제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해서 슈월츠 보잭 정도 복귀를 하면은 그 다음에 퍼레커 선수가 복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만 조금 돌아오면은 전력 자체는 이제부터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베이거스 전에 좀 3골 또 내리먹히면서 3피리어드에 좀 이 그 쭉 가던 부분을 좀 쭉 미끄러지는 게 요게 사실은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나와서 발목 잡았던 부분인데 또 그게 좀 재판이 되는 부분은 우려를 알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조금 더 지금 그 승점이 벌어지면은 이 센트럴 디비전처럼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요 웨스트 디비전도. 그러니까 3강은 쭉 치고 나가고 뭔가 3강이 될 것 같았던 팀은 못 올라오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승점이 지금 4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미네소타랑. 근데 한 경기 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피곤한 상황이 됐고 뭐 나머지 하위권 팀들은 그냥 뭐 아웅다웅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웅다웅. 예. 하위권 팀들의 분발이 또 돼야 재밌는 순위가 될 것 같고요. 애리조나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리조나는 맨날 기대를 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지이기 때문에 가끔 이상한 뭐 강팀 잡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고 애리조나 하니까 프로볼레프 선수가 애리조나랑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네. 세베르스타를 활약했었던 수비수. KHL 세베르스탈의 수비수. 프로볼레프 선수는 세베르스탈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 중요한 수비수였죠. 그래서 이제 데려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서는 류브스킨 선수 정도의 그런 그 기대치, 그러니까 7번째 수비수 정도, 뭐 잘 돼 풀리면 3번 페어, 요 정도 딱 기대치로 데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KHL 팬분은 내년에 또 러시아 선수 한 명 더 애리조나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류브스킨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끝나면 그냥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위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디비전에서 좀 집중적으로 볼 팀은 연승을 달렸던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가 5연승 중이던 미네소타를 만났었는데 홈에서 2연전 수입을 했고요. 미네소타를 끌어내리고 2위로 순위가 올라갔어요. 이후에 애리조나전 원정 2연전에서 1승 1OT가 됐는데 애리조나전 슛아웃으로 지면서 7연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8경기 연속 승점 쭉 갔죠. 최근 6경기 무려 32득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득점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콜로라도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버펄로로부터 스웨덴 출신의 골리 요한손 선수
2021년 6라운드 지명권 주면서 받아왔네요. 뭐 이런 트레이드도 하나 있었고 최근에 콜로라도 애버랜치가 뭐 7연승까지 하면서 베이거스를 바짝 압박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콜로라도 이야기를 이현숙 기자님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정말 뭐 기세를 타고 있어요. 예, 네. 뭐 3월 초순 지나니까 갑자기 경기력이 확 또 득점이 확 좋아지면서 7연승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거스랑 2점 차밖에 안 납니다. 한 경기 더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다 따라왔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특히나 지금 최근 경기 보면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 대단하죠. 뭐 한 경기에 5골 이상을 넣고 있어요. 예. 뭐 경기당 지금 7경기 연승 기간 동안 7경기에서 평균 43개의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슈팅이 일단 많군요. 말이 되는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압도적인 공격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격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딱 만들면은 진짜 지속적으로 경기가 유리하게 이제 굴러가고 진짜 수월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네. 상대방 전위가 상실이 되고 이쪽은 더 불이 붙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 1, 2라인에 강력한 확실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 기여는 물론 수비수들이 진짜 스케이팅이라든지 공격 가담 능력이 정말 좋아요. 다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좋은 부분 선수들은 사무엘 지라르 선수랑 그리고 켈 머카 선수. 예. 더번 테이비스 선수도 넘어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 지역을 잡으면은 사실상 공격수 4명 수준으로 공격 전개가 되는 거예요. 파워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냥. 왜냐면은 그 지라르 머카 선수가 거의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훨씬 더 공격 창출 능력이나 슈팅이라든지 뭐 머카 선수는 원래부터 슈팅이 좋았던 선수고 그런 부분에서 웬만한 공격수보다 공격 기동력이 훨씬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냥 파워플레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격 지역 들어가는 순간. 그런 부분에서 참 압도적인 슈팅 창출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스피드 게임으로 가면 앱스를 막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2명의 수비수를 포함해서 공격진에도 맥키넌, 브라콥스키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1, 2라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피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역을 창출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선수의 스피드 같은 부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상대방이 지역을 쉽게 진입을 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그 파워플레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쉽게 먹고 팀 전반적으로 속도도 빠른 데다가 수비 지역에서도 속도를 실어주거나 공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일단 슈팅을 많이 때리니까 골도 많이 많이 나게 나고 되고 그렇게 많이 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앱스를 아예 막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 앱스의 문제점은 그때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플랜이 한번 흐트러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앱스를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불안인데 지금 7연승 기간 동안은 좀 뭐 무난한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쭉 그냥 엑셀 밟으면서 승점 벌 만큼 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승은 끝난 상황에서 콜로라도가 이번 주에 베이거스와의 홈 2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디비전 1위와 2위의 맞대결. 승점 차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요 2연전이 볼만할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기서 두 게임을 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위닝이라도 하면은 역전할 수가 있죠 지금. 네. 근데 어렵네요.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콜로라도가 베이거스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계속 갖고 계시던 콜로라도에 대한 물음표를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까요? 경기력을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비단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로 승리를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베이거스한테 0대3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그거 만들어서 이긴다. 아니면은 자신들이 뭐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3이나 4대3으로 역전을 당했는데 여기서 재역전을 해서 이긴다. 이러면은 이런 경기가 베이거스 이런 전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믿어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경기 내에서의 그런 그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 콜로라도와 베이거스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맞대결 2연전을 펼치게 된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디비전 살펴볼 시간입니다. 캐나다 디비전, 스코샤 노스 디비전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스가 캘거리전 홈 2연전 1승 1패를 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 2승 6패 좋지 않아요. 제이크 캠벨 선수가 3주 만에 부상 복귀전을 가졌는데 31세이브 셧아웃 인상적인 복귀전이었고요. 팀도 2승리로 3연패를 끊었던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위니펙 제츠는 몬트리올전 홈 2연전 1승 1패 이후에 에드먼턴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어요. 이러면서 순위가 3위로 내려갔는데요. 이후에 밴쿠버 원정을 가서 2경기 다 오늘 경기 승리까지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론토, 에드먼턴, 위니펙 세 팀이 모두 똑같이 승점 42점이 돼 있는 스코샤 노스 디비전의 오늘 현재 순위표네요. 다음으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인데요. 위니펙전 원정 2연전에서 1승 1OT 이후에 밴쿠버전 홈 2연전에서 역시 1승 1OT를 기록했습니다. 몬트리올이 두 번째 경기 밴쿠버전 슈트아웃 승을 거뒀는데 올 시즌 연장 이후 승부 가서 9연패 끝에 거둔 첫 승이었어요. 몬트리올의 핀란드 출신의 공격수 요엘 아르미아, 예스페리 코카니엠이 이 선수들이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랐던 지난주였고요. 이렇게 되면서 에드먼턴전 홈 3연전을 포함해서 총 4경기가 취소된 몬트리올입니다. 다음으로 밴쿠버 커넥스인데요. 오타와전 원정 2연전 수입했고 3연승 달렸습니다. 올 시즌 오타와전 5전 5승을 기록하고 있는 밴쿠버고요. 이후에 몬트리올전 원정 2연전 가서 1승 1OT 그리고 위니펙전 홈 2연전이 있었는데 1패 후에 오늘은 졌죠? 예, 졌습니다. 예. 오늘도 5실점했죠. 오늘 지면서 최근 7승 3패 1OT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너 피어슨 선수가 오타와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최소 4주 결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네요. 이건 진짜 안 좋은 소식인 게 네. 피어슨 선수가 올 시즌 그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4주 부상을 당하면은 사실상 못 옮기죠. 왜냐하면 4월 12일이 마감일인데 지금 4주면은 늦어도 4월 말에 빨라도 4월 뭐 중순에 돌아오잖아요. 빨라도 중순이잖아요. 트레이드 중순 카드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밴쿠버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소식이 많네요. 그렇군요. 다음 캘거리 플레임스인데요. 에드먼턴전 홈 2연전 1승 1패. 서터 감독 벤치 앉은 이후로 첫 패를 당했어요. 이후에 토론토전 원정 2연전 가서 1승 1패했고 오타와전 원정 2연전을 다 졌어요. 3연패 빠졌는데요. 지난주 4경기 1승 3패를 하는 바람에 다시 6위로 내려간 캘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세너터스는 밴쿠버전 홈 2연전 2OT를 했고 캘거리전 홈 2경기 다 잡았어요. 지난 한 주 4경기 했는데 2승 2OT 승점을 다 챙겼네요. 괜찮았습니다. 맨 머리 선수 부상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조이 다코드 선수도 부상을 당했어요. 이후에 필리프 구스타프선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캘거리전 NHL 데뷔 첫 선발 출장에서 35세이브 1실점을 승리를 했고 오늘도 캘거리전 또 나와서 28세이브 1실점 연승을 했습니다. 오스틴 왓슨 선수는 또 부상으로 당분간 못 나온다는 소식이 이어졌던 오타와 세너터스였네요. 여기 디비전도 지금 7팀 중에 6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위권이 지금 뭐 촘촘해진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캘거리 플레임스가 감독 바뀌고 좀 괜찮아 보였는데 지난주는 또 좋지 않았네요. 예, 뭐 오타와한테 좀 지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안 좋은데 어쨌든 캘거리도 조금 더 이제 감독의 체제가 이제 그 자리 잡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시기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피치를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예. 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오늘도 오타와전에 잡을 수 있는 기를 졌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부분은 좀 그런 부분 아쉽고 위니펙 같은 부분은 지금 피치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경기를 밴쿠버를 그냥 어렵지 않게 잡아내는 부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앤드루 코프 선수 같은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또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팀도 수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비진으로는 너무 먼 곳까지 가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드먼턴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몬트리올 뭐 바뀌었습니까? 바뀐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드릴 말씀. 오늘 밴쿠버가 만약에 위니펙 잡았으면 몬트리올 5위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참 이 별반 다한 게 없다. 감독 왜 바꿨냐? 너무 급하게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 근데 코로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캐나다 팀에서도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 스코샤 노스 디비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의미하는 반응이 있죠. 아, 물론 이제 이걸 100% 이제 봉쇄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 NHL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첫 캐나다 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은 의미가 있죠. 예. 이제 물론 이제 금방 뭐 좋아질 겁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몬트리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라고 생각해야죠. 좀 어쨌든 휴식 같은 느낌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 더 빡센 스케줄로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분위기에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한 번 더 재정비할 만한 시간. 왜냐하면은 이 팀도 감독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체계 잡는 시간이 조금 더 있을수록 좋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밴쿠버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미끄러진 팀은 뭔가 올라올 계기는 있었죠? 지금 뭐 오타와 잡고 이러면서 조금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또 위니펙한테 2연패를 하면서 이 흐름이 또 조금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말씀은 주셨지만 밴쿠버가 오늘 이겼으면은 위에 설 수는 있었지만은 경기 수가 6경기는 더 많아요. 예. 몬트리올보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점이 똑같거나 낮으면 이거는 순위가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순위가 낮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는 참 어렵고 밴쿠버의 문제점 다 하나입니다. 대처 댐코가 무너졌을 때 위닝 플랜이 아예 없다는 거. 예. 요겁니다. 위닝 플랜 딱 하나예요. 댐코 미친 듯이 분전해서 뭐 한 31세이브 2실점, 41세이브 2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거. 그거 이외에는 위닝 플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댐코가 3월이 좀 좋은 그렇죠.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댐코가 뭐 매번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직 이 선수도 정말 기복이 심한 선수예요. 그냥 아직은 넘버원이라고 보기엔 약간은 덜 여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도 뭐 어두운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흐름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좀 힘이 붙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됐어요. 왜냐하면 댐코 선수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유지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 페이스를 쭉 유지하가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밴쿠버도. 예. 자, 오늘 이 디비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팀은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캘거리전 원정 2연전 1승 1패를 했는데 이후에 위니펙전 홈 2연전을 다 잡았고 3연승으로 2위로 순위가 올라간 지난주였습니다. 최근 9경기 7승 2패 상황인데요. 현재 선두 토론토와 승점이 같은데 2경기 더한 그런 상황의 에드먼턴입니다. 그래서 3위죠. 네. 자, 에드먼턴 오일러스 최근에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잡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뭐 3월 들어서 토론토전 2연패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7승 4패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위니펙전에서도 2연승으로 뭐 잠시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위니펙 이기는 바람에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위니펙과의 2경기를 다 잡았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사실 그런 부분은. 자, 에드먼턴이 최근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슈빌과 마찬가지로 골리 듀오가 좀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이 팀도. 골리 듀오요? 스미스, 고스킨의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괜찮아지면서 팀 승리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3월 들어 오일러스 평균 실점이 2.54입니다. 오일러스가 2.54라고?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점 부분이 잡혔습니다. 이러면서 1, 2월에 봤을 때는 평균 3실점을 했거든요. 1월, 2월에는.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그런 부분 저는 골텐딩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두 선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미스 선수는 최근 들어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은 뭐 그냥 시즌 평균이 92%에 거의 뭐 전성기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미스입니다. 확실히 예전에 티펙 감독 밑에서 이 선수가 있을 때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바가 있는데 뭐 올해는 진짜 거의 그 급입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스키넨도 그동안 진짜 많이 혹사를 당하다가 좀 쉬는 타임이 오고 하니까 백업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에드먼턴도 2명의 주전골이죠.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번갈아가는 이제 흐름이 되니까 좀 덩달아 같이 경기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스미스, 미코 코스키넨 그 두 선수가 또 분발을 해주면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배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이제 슈팅 허용도 많이 줄긴 했는데 근데 네.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막 수비가 막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골텐딩이 조금 더 분전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불안한 점은 두 선수가 무너질 때는 아주 화끈하게 무너지는 골리들입니다. 한경기 5실점, 60점 아주 주고 막 3실점, 4실점 주고 막 진짜 이런 경기력이 좀 경기력이 둘 다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기복이 굉장히 큰 스타일이기 때문에 1위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근데 에드먼턴이 진짜 좋은 타이밍을 맞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몬트리올전 3연전이 취소돼 버렸단 말이죠. 이 아, 좋은 그렇죠. 흐름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못 한다는 게 오히려 저는 에드먼턴이 좀 뭔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몬트리올의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3승도 진짜 꿈은 아니거든요. 물론 3승 이제 3경기에 3승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6일 동안 경기를 못 하게 됐어요. 예. 좀 그 예기치 못한 휴식 같은 느낌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코로나 진짜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니까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네. 뭐 이게 뭐 좋은 휴식이게 돼서 그렇죠.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저는 좀 분위기 탔을 때 좀 승리를 챙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쪽이 그렇죠. 좀 크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네, 해요. 네. 근데 맞다. 또 맥데이비드 선수 이야기를 또 조금 하는 게 막 예. 지금은 시즌 중반 지나가니까 뭐 트로피 예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트 1순위죠 지금. 거 케인 올리시는 분들 뭡니까 진짜?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케인? 패트릭 케인이요? 패트릭 케인을 왜 거기 올려요? 아니 아무리 안 좋은 저는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라든지 지금 뭐 수비 그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비 같은 부분이 안 좋으니까 그 노스 디비전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맥데이비드는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트는. 네,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시즌을 아니 보내고 진짜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포인트 2위와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네요. 네. 100번 양보해서 드라이자이틀, 매슈스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네. 패트릭 케인이요? 와 진짜 그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생각이냐? 이러니까 제가 이게 기자 투표거든요. 네. 이런 투표를 신뢰 안 한 겁니다. 너무 이 기준이 NBA도 참 유사한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이거는 너무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하네요. 물론 이 패트릭 케인 선수 올해 잘하고 있죠.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트요, 근데 그건 그 정도 좀 무리다. 선 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하트 트로피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는 뭐 시즌이 끝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맥데이비드 선수가 뭐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 전 만장일치 해야 된다고 봐요,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골까지 벌써 매슈스 넘었습니다. 득점도 1위로 올라갔다는 게 좀 커 보이네요. 공동 1위에요, 공동 세 1위. 부분을 다 싹쓸이할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맥데이비드 선수 뭐 그런 활약이 있기 때문에 오일러스도 지금 상위권 순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드먼턴이 6일 쉬고 주말에 토론토 원정 2연전을 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토론토를 잘 요리한다면 선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선두도 바뀌고 1위도 음. 뭐 여러 가지 선두가 걸려 있네요. 뭐 득점 선두도 있고 맥데이비드, 매슈스 득점 선두도 있고. 두 팀 만나면 항상 뭐 맥데이비드 대 매슈스 이거 구도 그렇죠. 홍보 나오는데 터베리시 불쌍해요. 보면은 또 한번 아일랜더 쓸 때는 비인기 팀이라서 팀 1번 센터임에도 별로 주목 못 받았고 이번에 토론토 와서 몇 년 뛰니까 매슈스가 갑자기 너무 잘하니까 지금은 사실상 1번 센터가 역전이 됐죠. 네. 지금 터베리스가 아니라 매슈스잖아요. 불쌍합니다. 터베리스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제 이적할 때도 참 이야기 많았거든요. 남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
그 어릴 적 그 토론토 이불 덮고 있는 사진 막 그런 거 올리고 아무튼 예 그 좀 안타깝다. 타바레스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보면서 NHL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65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2라운드 현재 모든 시리즈 4차전까지 끝난 상황에서 중간 정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KHL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거나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거나 먼저 시즌을 마친 팀들 관련된 그렇죠. 소식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칼바람의 시즌이 또 네. 벌써 누구 계약했다. 누구 계약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골리셰프 선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아일랜더스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올레그스 지나로크스 감독이 스파르타크와 계약 만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재계약은 없다는 얘기죠. 연장 안 한다는 겁니다. 잘린 거네요. 잘린 건가요? 뭐 재계약 잘렸다라고 봐도 실패. 되고 네. 재계약이 어쨌든 안 됐는데 네. 감독 교체를 하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입니다. 사실 요거는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제 첫 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5번 시대였나요? 그때? 근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년도는 괜찮았습니다. 뭔가 지나록스 와서 확실히 팀이 플레이오프권은 들어올 수 있는 팀이 됐네라는 느낌이 됐는데 올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같지 않은 들어왔죠. 올해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잘 싸워서 진 거지만은 체스카전 4연패 그리고 네. 시즌 도중에 그런 그 심했던 그 기복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스파르타크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계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나로코스 감독은 라트비아 출신이고 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KHL 감독 데뷔 첫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맡은 팀은 플레이오프 다 갔습니다. 100%. 올해도 가긴 갔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가린컵 우승 3번이나 했고 대단하죠. 올해 감독상 4번. 러시아 대표팀 또 감독 예, 감독했었어요. 하면서 월드 챔피언십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땄고 OAR 이끌고 평창 와서 금메달 땄고. 메달. 예. 명장인데 명장이죠. 물론 그 이력은 대단합니다. 오랜 기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비톨린 씨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크다고 그게 그렇게 그분- 이현석 기자님 말씀해 주시지만 그분이 메인인데 네.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나로코스 감독이 일단 팀을 떠나게 됐는데 다음이 어딜까 궁금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새 감독은 누가 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아니 뭔 생각합니까? 지금 스파르타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입니다. 망했습니다. 스파르타크. 뭐 쿠다쇼프 감독은 이현숙 기자님이 좀 가장 못마땅해하는 러시아 하키인 중에 한 명인데 경기 봤을 때 제일 답답하게 하는 감독이 쿠다쇼프 그리고 그다음 보르베프거든요. 근데 이 그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군요, 근데. 지나로크스 밀어내고 쿠다쇼프라고요?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스카트 안 봤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하하. 나 진짜 이거 뉴스를 보고 참 답답했던 게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유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이 과거에 아틀란트 감독으로 이제 KHL 감독을 시작했고 로코모티프에서도 3년 감독했고 가장 최근에는 2018-19 시즌부터 2년간 스카 감독과 러시아 대표팀 감독을 겸임했었죠. 예. 근데 감독으로서 우승 경험은 없고 뭐 소속팀이든 대표팀이든 감독으로서의 성과는 좀 부족해요. 가장 최근에 스카와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도 되게 근데 일자리 잘 구합니다. 되게. 여기도 줄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하는 애들만 하고 다니는 애들만 하고. 되게 중용되는 그런 좋은 자리에 그렇죠. 스카의 러시아 대표팀 감독에 그 지금도 사실 러시아 대표팀 그거 뭐지? 어드바이저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음. 그런 걸 보고 왜? 아무튼 예, 그건 그러니까 제 생각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대두되고 무슨 생각인지 있는 모르겠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고요.
그리고 시비리 노보시비르스크 리전도 감독 교체를 선택했군요. 시비리가 지난 시즌에 동부 5위했고 플레이오프 가서 1라운드에서 4위 앞토모빌리스트를 4승 1패로 잡고 업셋 연출하면서 2라운드까지 올랐던 시즌이었는데 물론 2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올 시즌에 9위했어요. 플레이오프 못 나간 시비리입니다. 아깝게 못 나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이것도 시비리가 솔직히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시비리도 올 시즌 오프 시즌에 생각보다 그 요소를 채우는 영입 자체는 괜찮은 영입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도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독 교체라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니콜라이 자바로인 감독이었죠? 예. 자바루인 씨가 됐습니다. 자바루인 씨는 이제 앞토모빌리스트 코치로 다시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바로인 감독이 11위 감독 부임하기 전에 앞토모빌리스트의 코치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빌 피터스 감독은 계약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까지 가는데 이제 피터스 사단에 합류를 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됐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어쨌든 뭐 코칭 커리어는 KHL에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그림이 됐네요. 예. 11위 감독도 공석이 됐는데 다음 감독이 누가 될 것이냐 거론되고 있는 감독이 지금 안드레이 마르테미아노프 감독인데요. 이것도 이 사람도 되게 이름이 익숙한데 지난 시즌까지 앞토모빌리스트의 감독을 했던 마르테미아노프 감독이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벌써부터. 별로 신뢰가 안 아니 되는 두 팀이 감독이네요. 다 상황이 좋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황이 좋아지길 원하잖아요. 마르테미아노프 감독도 최근에 2년 동안 앞토모빌리스트 감독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최악이었죠. 최악. 네. 진짜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서 11위한테 잡히고 탈락하고 11위한테 힘도 못 쓰고 탈락하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꼈는데 아니 더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다 선택지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참 내년에 스파르타크 11위 두 팀 동서부 9위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네. 이렇게 지금 소식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계속해서 앞토모빌리스트와 11위 코칭 스태프가 돌고 도는 좀 묘한 관계가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사실은 마르테노도 확정은 아닌데 네. 유력합니다. 굉장히.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 비시즌에 들어간 팀들의 소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 중간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1라운드에서 상위 시드 팀들이 모두 올라왔죠. 진짜 강자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KHL 13년 역사상 올 시즌까지 역대 최초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든 시리즈에서 연장 경기가 연출되는 그런 또 기록을 남길 정도로 지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도요. 2라운드 각 시리즈별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그 KHL에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KHL 그 플레이오프 2라운드 각 시리즈 1차전 경기 시작 전에 4개 구장에서 모두 공통된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MHL 러시아 주니어 하키리그 디나모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비수 주장이죠. 티무르 파이주투디노프 선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MHL 경기 도중에 머리에 퍽을 맞는 사고가 있었고 이 부상으로 결국 4일 뒤인 3월 16일에 19살의 나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키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애도를 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예. 머리에 퍽을 맞은 이후에 그 병원에서 3일 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소생을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경동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운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사고가 나오게 됐는데 뭐 위험하죠. 이제 뭐 하키 자체가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불운한 사고라고밖에 요약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막 추모의 시간도 가졌고 이제 NHL에 뛰고 있는 러시아 선수들도 이제 헬멧 뒤에 이제 77번을 달고 파이주트디노프 선수의 그 번호를 이제 뒤에 이제 그 헬멧 뒤에 새기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좀 뜻깊은 이런 그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부상의 위험은 항상 안고 가는 하키인데 부디 이런 일은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부 컨퍼런스부터 2라운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대진은
2016-17 시즌과 완전히 똑같은데요. 1위 체스카 대 4위 로코모티프, 2위 스카 대 3위 디나모 모스크바의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 체스카 모스크바 대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4위 팀이죠. 이 대결 보겠습니다. 로코모티프가 사실 최근에 2018-19 시즌까지 플레이오프에서 4년 연속으로 스카한테 지면서 탈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카가 아닌 체스카를 만난 게 좀 오히려 좀 잘 된 건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좀 악연이 있어서요, 스카하고. 어쨌든 4년 만에 다시 체스카를 만나게 됐습니다. 1차전 2대0 로코모티프의 승리였습니다. 예고리 코르시코프 선수의 선제 결승골이 3피리어드 중반에 있었고요.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가 25세이브 셧아웃 했습니다. 로코모티프의 안드레이 스카벨카 감독이 통산 268승째를 올렸는데 KHL 감독 최다승 6위로 올라섰네요. 2차전 체스카 모스크바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4대1 체스카의 승리였는데요. 막심 샬로노프 선수의 결승골 포함한 1골 1도움이 있었고요.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이날은 28세이브 1실점 승리로 좋았습니다. 체스카는 스웨덴 출신 인라인 센터로 활약했었던 마리오 캠페 선수가 56일 만에 복귀전을 가진 2차전이었고요. 로코모티프는 반면에 올 시즌 팀 내 최다골, 최다 포인트 선수 인라인 센터인데 파벨 크라콥스키 선수가 2차전부터 결장을 했어요. 1승 1패에서 맞은 3차전 연장 승부 2대1로 결국 체스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안톤 슬레피셰프 선수의 연장 골든골이 터졌군요. 체스카는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6경기 만에 복귀해서 연장 골든골에 또 도움을 올렸던 활약이 있었습니다. 로코모티프의 18살 파벨 튜트네프 선수는 KHL 데뷔 첫 포인트 3피리어드 동점골로 기록을 했었네요. 4차전이 이어졌는데 로코모티프가 3대0으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아르티움 일리엔코 선수의 선제 결승골이 있었고요. 데니스 바란체프 선수가 앞선 중요 2골에 도움을 올려줬습니다.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가 20세이브 또 셧아웃을 했습니다. 로코모티프 이날은 2, 3차전 결장했던 파벨 크라콥스키 선수가 복귀를 해서 또 승리로 이어졌고 체스카는 마리오 캠페 대신에 2, 3차전 안 나왔던 브랜든 라입식 선수, 캐나다 선수인데요. 라인업에 복귀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양팀이 홈 원정에서 승리와 패배 한 번씩 하면서 현재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경기를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더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게 저득점전이라서 뭔가 결과를 보면은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치열하게 두 팀이 싸우는데 수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이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수비가 참 좋은 팀들인데 예. 역시나 수비전 양상이군요. 예, 이 정도로 수비전 양상이 이제 서로 수비전을 택할 줄은 몰랐는데 탄탄한 수비력은 뭐 정규 시즌에도 많이 보셨을 거고 지역 진입부터 서로가 굉장히 이제 견제를 하면서 차단을 하는 좀 패시브한 운영을 둘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 전개가 양 팀이 모두 이제 생각만큼 이제 그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득점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재밌는 점은 4경기 모두 리드를 처음 딱 잡은 팀들이 다 이겼습니다. 선제골 넣으면 다 이겼군요. 예, 다 이겼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점인데, 그러니까 강한 수비력이 맞물리니까 지킨다는 거네요. 선제골을 가지면 무조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재밌게 흘러가는 부분이고, 진짜 실수 한 번 나오면은 그냥 경기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어떤 대부분의 그 선제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바로 그 실점 한 팀의 실수에서부터 비롯된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그 관리 능력,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도 중요한 시리즈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 팀이 치열하게 싸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정규 시즌에서도 느낀 부분인데, 깊이 싸움으로 가서 깊이 대 깊이 승부를 내면은, 그러니까 선수진의 그 깊이로 승부를 내면은 체스카를 이길 팀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로코더가 깊이가 좋긴 하지만은 체스카가 이거에서 모든 라인에서 더 이제 압도를 할 수 있는 선수진을 갖췄기 때문에 체스카 쪽으로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팀은 진짜 거의 5대5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고요. 결과를 보고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득점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딱 보시면은 경기 내를 뜯어보면은 진짜 요소마다 재밌는 이런 그 호각으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리즈가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스카 하면
최근 몇 년간 KHL 최강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4번 시드 로코모티프가 지금 2승 2패로 맞서고 있고 4년 전에도 4번 시드 로코모티프가 1번 시드 체스카를 잡은 적이 있어요. 과연 재현이 될 것인가?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리즈 양상인 것 같습니다. 스카벨카 감독이 서부 팀 바리스에서 그다음 오자마자 지금 이 정도의 성과가 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스카벨카 감독은 벨라루스 출신 예, 그렇습니다. 감독인데 바리스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좋았죠. 로코모티프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체스카의 이고리 니키틴 감독도 카자흐스탄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출신이 아닌 지금 두 젊은 감독들의 대결입니다. 또 KHL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젊은 비러시아 출신 감독들의 대결 팽팽합니다. 아주 볼만한 지금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5차전 예정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또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3위 디나모 모스크바의 대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역대 역사를 봤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상대를 꺾은 시즌 때 각각 2번의 가가린컵 우승을 했던 양 팀의 또 한 번의 플레이오프 대결이고요. 최근의 플레이오프 대결에서는 3번 연속으로 스카가 이긴 바가 있는데 디나모 모스크바가 올 시즌 상대 전적 4전 4승이었거든요. 스카전. 스카를 이번엔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을 했던 시리즈입니다. 1차전 4대1로 디나모 모스크바가 기선을 잡았습니다. 미할 차이콥스키 선수가 선제골 포함 1골 1도움 했고요. 안드레이 세르기에프 선수 결승골, 수비수들의 중요 포인트가 있었네요. 드미트리 야시킨 선수는 이날도 1골 1도움으로 12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갔습니다. 디나모의 이반 보차로프 골리 32세이브 1실점 승리, 스카는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골리가 나왔는데 23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부터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2차전 1대0으로 끝났습니다. 3피리어드 종료 2분 18초 전에 스카 키릴 마르첸코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1대0 스카의 승리로 끝나면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1차전에 안 나왔던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나와서 24세이브 셧아웃을 했고요. 스카가 올 시즌 디나모 모스크바전 5전 전패 끝에 첫 승을 챙겼네요. 스카는 1차전 결장했었던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아르티움 시베치 로고보이 공격수들이 복귀가 됐고요. 반면에 디나모는 인라인 공격수 드미트리 카가렐리치키 선수가 2차전부터 못 나오고 있습니다. 3차전이 중요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연장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0대2로 뒤지고 있던 디나모가 2대2 동점까지는 만들었는데요. 연장 가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2번째로 출장한 스카의 블라디슬라프 카메네프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어요. 스카가 3대2로 연장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이날도 나와서 33세이브 2실점을 했고요. 스카는 2차전에 결장했었던 주장 안톤 브루다소프 선수가 바로 복귀를 해서 또 한 골을 넣어줬어요. 스카는 예브게니 케토프 선수가 부상으로 3차전부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은 있고요. 디나모 모스크바는 1, 2차전에 안 나왔던 알렉산드르 예료멘코 골리가 나왔는데 17세이브 3실점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블라디미르 브리쿠빈, 비아체슬라프 쿨료민 공격수 2명이 또 결장했던 3차전이었네요. 4차전 중요했는데요. 디나모 모스크바로서는 참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다시 한번 스카가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스카가 연이은 파워플레이 골로 승기를 잡았던 경기였고요. 디나모가 첫 골이 좀 너무 늦게 나왔네요. 스카의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 선제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기록이 됐고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3경기 연속으로 나와서 26세이브 1실점 또 승리했습니다. 디나모는 3차전 쉬었던 보차로프 선수가 나왔지만 25세이브 3실점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1패 후 3연승인데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디나모가 1차전 원정 경기를 잡았는데 이후에 이제 스카가 3연승. 스카가 아주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요. 거의 올라갔다고 봐야죠. 네. 지금은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트카초프 선수 합류 이후로부터 저는 좀 깊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2차전부터요. 선수진의 깊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카초프 선수도 돌아왔고 트카초프 선수가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그 수비 지역부터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지역부터 퍽을 가지고 쭉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스케이팅도 굉장히 빠르고 퍽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썼었던 조합까지도 복귀를 시킬 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포드콜진 라인이 그 특가초프 복귀 이후로 예전에 좀 좋았던 그 라인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죠. 예. 포드콜진 마르첸코였던가 아무튼 정확한 그 라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라인업에서 좀 유동성도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부르다소프 선수도 복귀를 했죠 부산에서.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이 선수가 그 디나모 민스크전과의 경기에서 디나모 민스크에서와의 경기에서도 중요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었습니다.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공격진의 깊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게다가 시베츠로 고보이 선수도 어저께 막 싸움도 하고 골도 넣고 정말 뭐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브루다소프 들어오고 트카초프 들어오고 시베츠로그보이도 들어오고 헬베리 선수도 지금 들어오고. 계속 좀 그렇죠. 좋으면서 승리가 이어지고 있고. 헬베리가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모 민스크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모노프를 쓴 겁니다. 1차전에 스카가. 근데 사모노프가 무너졌죠. 근데 헬베리가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스카가 정말 어렵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에서 갑자기 헬베리가 이후부터 대단합니다. 경기력이 대단해요. 지금 어제도 예. 와, 뭐 그냥 공략 당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나면서 경기를 지금 3연승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예. 말씀을 드리면. 스카에는 좀 그렇게 호재들이 연이어 있는 반면에 지금 디나모는 드미트리 카갈리치키 선수가 2차전부터 못 나오면서 꼬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라인 윙어인데요. 예. 1라인 윙어인데 1차전 이후로부터 결장을 못해. 2차전도 그 경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오늘 경기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라인 윙어가 비는데 이 라인에 지금 차선책으로 계속 다른 선수들을 써보고 있어요. 타라소프도 2, 3차전 야시킨, 써보고 시파초프 있고 나머지 한 자리. 예. 타라소프도 써보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누구죠? 이금노프가 올라왔죠. 이금노프. 예. 거의 뭐 3라인 정도에서 주로 이제 활약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를 넣으면서 여러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오늘 경기에서 이금노프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는데 뭔가 그 원하는 노림하는 느낌의 득점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까지의 모습은 약간 좀 그 겉도는 느낌의 그 좀 호흡 자체가 잘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라인에 대한 조합이 너무 좋고 이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디나모가 시즌 거의 중반부터는 1라인은 고정이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아예. 카갈리치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파초프 선수가 도움왕 포인트왕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야시킨이 득점왕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축이 빠져버리니까 이 정도로 약화되는군요. 하나가 빠지니까 그냥 그 맞물려있던 톱니바퀴가 다 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호흡이 좋은 세 명을 누구를 대체할 수 있겠지. 요게 잘 안 됩니다. 사실 하키에서는. 그래서 진짜 호흡이 좋은 1라인이라든지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디나모가 1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팀입니까? 네. 이 팀에 대한 이 팀은 1라인이 진짜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팀에. 그런데 파워플레이에서도 그러니까 꼬입니다. 어제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르게이프 선수는 그 수비수. 그렇죠. 정면 지역에서 치는 이제 그 슬랩샷 같은 부분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카갈리츠키 자리에 들어갔었어요. 어저께. 파워플레이 때요. 사이드 쪽에서 뭐 원타임을 노린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 세르게이프 선수도 이 탑에서 좀 효과가 있는 선수지 사이드로 넘어가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금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네, 다 틀어지기 시작. 이거 빨리 못 고치면은 당장 다음 경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립니다. 원정이에요. 네.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위에서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좀 의학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사실 같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가 올 시즌에 득점이 리그 전체 1위 팀이고 파워플레이가 전체 2위 팀인데 이 카갈리츠키 한 명이 빠지면서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파워플레이도 너무나 약해진 지금 2, 그렇죠. 3, 4차전의 모습이었어요. 자, 5차전 원정 경기. 카갈리츠키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복귀가 안 된다면 무슨 지금 해결책을 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복귀가 네. 돼도 쟤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복귀가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지금
이 시즌 진짜 잘해놓고 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스카로서는 정규리그 4전 전패를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브라긴 감독 한 말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브라긴 감독이라든지 그전 프리 인터뷰 때 예. 선수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플레이오프랑 정규 시즌 다른 경기다. 그 브라긴 감독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카의 브라긴 감독. 예. 이거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맞잖아. 3승 1패잖아요. 기대됩니다. 스카가 3라운드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가 길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단기 끝낸다? 굉장히 오래 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스카가 결국 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카네요. 그렇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동부 컨퍼런스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동부 1위 아크바르스 카잔 대 4위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의 대결인데요. 그린 더비, KHL 최고의 흥행 매치업 중에 하나가 성사됐죠. 두 팀 모두 팀을 상징하는 메인 컬러가 그린이기 때문에 그린 라이벌리라고 불리는 더비인데요.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너무 빨리 끝나버린 감이 있네요. 1차전 4대1 아크바르스의 승리였습니다. 2대0으로 아크바르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살라바트가 빠르게 한 골 추격은 됐는데 파워플레이를 잡은 살라바트였는데 여기서 유아메트 솔라 골리에 그 네트 뒤에서의 퍽처리 미스가 상대에게 쇼트핸디드 골을 내주게 되면서 좀 흐름이 넘어갔던 1차전이었어요. 나이젤 도우즈 선수의 추가골까지 2피리어드만 3골을 넣으면서 달아났던 아크바르스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팀으로 빌렐로프 선수가 29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고 살라바트의 유하 매트 솔라 골리가 8세이브 4실점 후에 2피리어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아크바르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3, 4차전 결장했었던 수비수 알베르트 야룰린 선수가 복귀해서 선제골과 결승골에 각각 도움을 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2차전 연장 승부 끝에 2대1로 다시 아크바르스가 승리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의 연장 골든골 역전 결승골이 됐고요. 나이젤 도우즈 선수는 통산 600경기 출장 달성 경기에서 귀중한 동점골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네요. 팀으로 빌렐로프 선수가 역시 24세이브 1실점 좋은 활약이었고요. 살라바트는 공격수 블라디미르 자르코프 선수가 1피리어드 초반에 부상을 입으면서 그 이후로 쭉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3차전 승부 장소를 옮겨서 살라바트 홈 경기였는데 2대1로 또 아크바르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크바르스가 동점 허용 직후에 터진 미하일 글로우프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는데 팀으로 빌렐로프 선수는 14세이브 1실점 승리가 됐고요. 하지만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부상으로 빌렐로프 선수 물러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크바르스의 공격수 올 시즌 팀 내 최다 포인트 선수인 스테판 다코스타 선수는 3차전부터 결장이 있었고요. 아크바르스의 드미트리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3차전 이겼는데 KHL 역대 세 번째로 플레이오프 통산 100경기 출장을 달성하는 기록 달성도 있었습니다. 4차전이 있었습니다. 우파에서 펼쳐진 살라바트로서는 절박한 경기였는데요. 3대2로 아크바르스가 승리를 하면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아크바르스가 2피리어드 후반에서 3피리어드 초반까지 4분여 사이에 3골을 몰아치면서 앞서간 게 컸고요. 살라바트가 3피리어드 종료 6분을 남겨놓고 엠티넷 공격에 들어갔는데 46초 간격으로 순식간에 2골을 추격하면서 한 골차까지 추격은 됐는데 마지막 3분 동안에 계속 몰아붙였습니다만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또 좋은 활약이었고요. 아크바르스는 아담 레이데보른 골리가 이번 시리즈 처음 나와서 34세이브 2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살라바트의 유아 매트 솔라 선수는 또 13세이브 3실점 후에 3피리어드 초반에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다니스 자리포프 아크바르스의 이 베테랑 선수인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모든 경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이 4연승 수입 플레이오프 3라운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아크바르스가 1라운드도 토르페도 상대로 수입, 2라운드도 살라바트 상대로 수입. 8경기 내리 이기면서 지금 3라운드에 올라가 있고요.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는 2, 3, 4차전 다 한 골차 극복하지 못하면서 조기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뭐 상대방 1라인을 완벽하게 봉쇄했던 아크바라스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브 루코야노프 그리고 코르미의 페트로프 요 축으로 한 두 라인이 살라바트 1라인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살라바트 1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인데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마지막 경기에서 2어시스트 하긴 했는데 그게 답니다. 그 MT넷 들어가서 마지막에 올린 그렇죠. 그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을 못 썼고요. 사실 체킹 라인 하나 가동해가지고 상대방의 1라인 잡는 모습은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라인이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라인을 지워낸다? 요거는 경기를 진짜 쉽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 뭐 글루호프, 페트로프 이런 선수들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골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은 것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뭐 차이까지 벌어지니까 사실 뭐 살라바트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에 메트솔라죠. 살라바트의 이번 주전골의 유아 메트솔라인데 시리즈에서 진짜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내내 무너진 모습 너무 많이 보였고 전반적인 실점이 새는 실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막았는데 이 퍽이 새면서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많았고요. 예. 순간순간 판단 같은 게 너무 안 좋은 게 참 많았습니다. 메트솔라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좀 1라인에 말라버린 득점력 그리고 메트솔라까지 중요한 자원이 부진을 해버리니까 사실 살라바트 입장에서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핀란드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잘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핀란드 3인방 1라인이 결국 그 1라운드에서는 정말 대단했죠. 4승 중에 3승의 결승골을 넣었고 1라운드에 9골 7도움 16포인트를 합작했던 그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는 거의 4차전 끝나기 직전까지 238분 동안 셋이서 총 0포인트였어요. 0포인트. 완벽하게 막 틀어 막혀버렸어요. 그거 거기서 일단은 좀 많이 힘들어졌고 거기에 또 핀란드 골리 유아 메트솔라의 부진. 이길 수가 없죠. 이러면. 살라바트로서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살라바트 강점이라고 하는 게 다 막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됐고 뭐 아크바라 선수들은 이제 선수들 모든 선수가 600만 루블 그러니까 하나로 9천만 원 정도인데 네. 이제 승리 수당으로 받게 됐어요. 아 이번 2라운드 살라바트 이긴 걸로만 9천만 원. 1인당 9천만 원을 보너스를 받아요? 예, 선수가. 와. 뭐 대단하죠.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 이게 러시아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크바라스로서는 기분 좋은 살라바트 상대 수입이었다. 신나죠. 그린 더비 있었으니까. 예.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바라스 카잔이 올라갔고 마지막 시리즈 보겠습니다. 동부 2위 아반가르트 옴스크 대 3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 고르스크의 대결입니다. 1차전 5대2로 메탈루르크가 이겼는데요. 뭐 메탈루르크 앞서가고 아방가르트 추격하고 2피리어드까지 2대2 동점이었는데 메탈루르크가 2분 45초 사이에 3골을 집중시키면서 따돌렸어요. 테일러 백 선수 1골 2도움, 모자킨 선수 1골 1도움이 있었습니다. 메탈루르크 바실리 코시에치킨 선수 28세이브 2실점, 반면에 아반가르트의 이고리 보프코프 선수가 25세이브 5실점으로 부진했던 경기였습니다. 2차전 연장 승부 끝에 아반가르트 세르기 톨친스키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골든골이 되면서 2대1로 아반가르트가 승리했습니다. 아반가르트는 최근 2달 동안 한 경기 출장에 불과했던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나와서 38세이브 1실점을 했고요. 아반가르트의 레이드 부시에 선수가 연장 골든골에 도움을 올리면서 11경기 연속 포인트 아반가르트 구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3차전 이어졌는데 3대0으로 아반가르트가 또 승리했습니다. 데니스 제르도프 선수의 선제 결승골이 있었고요.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28세이브 3실점 셧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메탈루르크는 1, 2차전 안 나왔던 유오 올키노러가 나왔는데 31세이브 2실점 패전이 됐고 수비수 예고리 야코블레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이후에 복귀가 됐던 메탈루르크였네요. 4차전이 이어져서 벌어졌는데요. 7대1 스코어 큰 점수차로 메탈루르크가 아반가르트를 대파했습니다. 파워플레이골 3골을 터뜨리면서 점수차를 벌려나갔던 메탈루르크였네요. 무려 6명의 선수가 2포인트씩 챙겼습니다. 3차전 결정했던 바실리 코시에치킨 선수 나와서 30세이브 1실점 했고요. 아반가르트는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3경기 만에 무너졌네요. 25세이브 4실점. 이 피리어드 종료 후에 물러났습니다. 아반가르트 레이디 부시의 선수는 13경기 연속 포인트 이어갔고요. 메탈루르크의 안드레이 치비소프 올 시즌 58경기에 37포인트를 올린 또 중요 자원인데 메탈루르크 공격수 결장 있었습니다. 양 팀이 홈 원정에서 역시 1승씩 챙겼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준세입니다 여기도. 근데 재밌는 거는 다소 저득점전으로 흘러가면은 아방가르트가 득점이 풀리면 메탈루르크. 요거는 사실 두 팀의 강점이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의외의 결과예요. 시리즈가 되고 있고요.
쟁점은 제가 봤을 때 파워플레이입니다. 지금 바리스 시리즈에서 메탈루르크가 파워플레이로 일순간에 그 흐름을 딱 잡으면서 경기를 잡는 흐름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 아방가르트가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1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전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 2골, 4차전에 파워플레이 3골 나왔습니다. 파워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터진다라고 하면은 제 아무리 아방가르트라도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워플레이로 빨리 이제 그 메탈루크의 파워플레이에 대한 해법을 빠르게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아방가르트의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톨친스키 선수가 굉장히 그 마크가 타이트하게 들어오면서 점점 재미를 못 보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톨친스키 선수가 시리즈 내내 흐름은 괜찮지만 점점 좀 재미를 못 보는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포인 톨친스키가 이렇게 막힌다라고 하면은 다른 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분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봅코프, 흐르베츠 누구 했는데 둘 다 지금 한 개 무너지고 있죠? 각각 한 경기씩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방가르트가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누가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냐. 봅코프 나오겠죠. 5차전은 이제 진짜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리포프가 진짜 그리워지는 상황이 이상한 데서 찾아오고 말았어요. 사실 정규리그 상대 전적도 3승 1패로 아방가르트가 앞섰고 뭐 순위도 높았고 전력상 그래도 아방가르트가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외로 지금 아방가르트가 좀 고전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그 내면에는 말씀 주신 대로 정규리그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 메탈루르크가 올 시즌에 리그 득점 11위 팀이에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 팀인데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경기당 3.5골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 파워플레이도 1위죠. 메탈루르크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아방가르트는 지금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71.4%네요. 플레이오프 16팀 중에 14위. 지금 정반대의 양상이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도 나오고 있어서 자, 이게 2승 2패로 지금 호각세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그 체스카와 로코모티프 시리즈만큼이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메탈루르크가 좋은 게 코셰치킨과 올키노라 좋은 기량의 골리 원투펀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보코프 흐르베츠는 한 번씩 무너졌는데 사실 올키노라랑 그 코셰치킨은 무너져서 진 느낌 아니에요. 근데 뭐 한 경기 안 좋아도 다음 경기에 그 동료 선수가 바로 만회가 또 쉬고 나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 보완이 서로 된다는 게 이게 지금 플레이오프 들어서 되게 좋아 보이는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 4개의 시리즈가 펼쳐지고 있는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인데요. 저희가 다음 회에는 2라운드 최종 결과 갖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5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댓글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다음 주에 266회 녹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